5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프로텍트에서 3장 암호, 4장 CQ 네트워크, 5장 이제 액세스 컨트롤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점점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 데이터로 접근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를. 물론 이제 암호 기술이라는 것은 이걸 전체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고 어떤 세션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액세스를 하고 네트워크의 경계선에 들어오려면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제 방화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네트워크에 와가지고 호스트 컴퓨터나 서버를 찾고 호스트나 컴퓨터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공격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이용하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는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5.1절 접근 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항상 매 챕터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졌죠. 또 시간이 되면 2절 물리보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서론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정보보호,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인가받지 않은 접근, 그리고 비인가자들에 의한 사용, 그리고 기밀성을 지켜야 되는 정보에 대한 노출, 무결성, 그리고 파괴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것이 이제 정보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접근 통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접근 통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트리플 A라고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인증, authentication. 두 번째는 인가, authorization. 세 번째는 책임 추적성입니다. 인증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서 내용들을 살펴봤죠. 서플리컨트가 인증 정보, 크리덴셜을 인가자, 베리파이어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자신이 요청자가 그 접근을 허용받은 사용자라는 정당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인증이 되는 것이죠. 인가는 그렇게 접근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사용 권한을 주는 거죠. 책임 추가성은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모두 로그에다 납부해서 개인 활동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된 결과를 갖고서 감사를 하는 거죠. 오디트를 하는 겁니다. 접근 통제, 액세스 컨트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체, 서브젝트가 어떻게 객체에게, 오브젝트에게 접근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을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요.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접근을 다 포함을 합니다. 이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고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접근 통제 방법은 암호 기술뿐만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 패스워드, 생체 정보 등을 이용을 합니다. 암호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지는 않는데 암호 기술도 사용을 하고 물리적인 패스워드나 생체 정보는 암호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겠죠. 자, 여기서 물리적인 방법은 뭐가 될까요? 접근 통제를 위한 물리적인 방법. 열쇠가 되겠죠, 열쇠. 여러분들 기숙사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에 어떤 출입 키를 댄다든가 이것도 접근 통제인데 물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서랍이나 아니면 금고 등을 이용해서 잠가놓는 행위도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교 캠퍼스에 오면은 각 건물에 경비를 서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경비원도 중요한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펜스, 울타리, CCTV 이런 것도 물리적인 접근 통제 방법이 되는 거죠. 물리적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방법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걸 Security Policy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보안 정책은 시스템이나 데이터나 이런 트래픽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리하는 것이 보안 정책이에요. 이 보안 정책을 어떻게 모델하느냐에 따라서 임의적인 접근 통제, 강제적인 접근 통제,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등으로 대표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보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단계 보안, 멀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하는데요. 단계를 상위, 하위 수준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상위, 하위.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건 한 번씩 들어봤겠죠. 비밀 자료를 top secret, secret, hidden, confidential, unclassified. 우리말로는 top secret는 1급 비밀, secret는 2급 비밀, confidential은 3급 비밀 또는 뭐 대외비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레벨을 보안 레벨을 시큐리티 레벨을 구분을 하는 것을 멀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보안 모델 보안 정책 모델이 있고 이제 보안 모델이 있어요. 보안 모델은 뭐냐면은 이러한 레벨 시큐리티 레벨들을 갖고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들을 구체화한 것을 보안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BLP 모델, 디바 모델, 플라그리스 모델, 차이니스 월 모델 등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보안 정책 기반의 접근 통제 메커니즘을 먼저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DAC, Discretionary Access Control. 우리말로는 임의적인 접근 통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MAC, 강제적인 접근 통제. 세 번째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고 해요. 근데 헷갈리지 말 것은 Role Based Access Control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똑같이 RBAC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Role Based Access Control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BAC 하게 되면은 룰이 아니라 Role Based Access Control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먼저 임의적인 접근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말에서 이제 임의적이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전달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DAC를 discretionary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임의적, 임의의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보니까. 근데 이걸 재량적인, 재량이라고 하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그 표현이 좀 더 와닿는지. 물론 시험이나 공식적인 자료에는 주로 우리나라는 임의적인 접근 통제를 써요. 재량적이라고 쓴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보통 이제 잘 쓰는 거를 쓰긴 해야죠. 근데 의미를 이해할 때는 재량적인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 객체, 객체의 소유자가 주체, 신분에 기분해서 접근 통제 규칙을 직접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직접 결정이에요. 직접 결정. 주체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특정 파일에 대한 권한은 여러분들이 다 줄 수가 있죠. 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파일의 내용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읽기 전용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감추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속성을 줄 수가 있잖아요. 윈도우즈에서는. 그래서 보통 많은 OS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DAC는 구현이 쉽고 권한 변경이 매우 유연합니다. 왜 유연하냐?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래서 매우 유연한 거고요. 각 주체에 따라서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제 일일이 다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윈도우즈나 리눅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 같은 거를 좀 정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자별로 권한들을 다 부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분을 도용할 때 불법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의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계정이 탈취됐다.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으로서 모든 권한을 발휘할 수가 있죠. 좀 더 안전하게 윈도우즈를 쓰려면 평상시에 쓰는 계정을, 그러니까 계정을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는 관리자 전용 계정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쓰는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는 일반 유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계정을 쓰다가 뭐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시스템의 어떤 보안 설정을 한다든가 그때만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불편하죠. 불편한데 불편함 없이 보안성이 향상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일반 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만약에 계정이 탈취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관리자 권한 패스워드가 다른 걸로 안전하게 쓰고 있다 하면은 공격자한테는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분 도용 시 혹시 불법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럴 때는 계정 사용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MAC입니다. MAC, Mac. 자, Mac 얘기가 나오면 좀 헷갈리지 않나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라면은 이 Mac 하게 되면 몇 가지가 기억이 나나요? 네. 생각나는 것이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오늘 나오는 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네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오면서 MAC라는 이 영어를 다양한 것을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Mandatory Access Control, 의무적인, 강제적인 통제 기법을 얘기하죠. 최근에 했던 게 우리가 뭐 있었죠? 이번 학기에만 벌써 두 개를 했죠. 이거 말고.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반복 학습의 그 이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새로 했던 게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가 있었죠. 생각나죠?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얘도 맥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죠.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얘하고 얘하고 좀 헷갈리는데 얘는 이럴 때 쓰죠. 얘는 어,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우리 스포핑 할 때 나왔던 이고 얘는 보통 이제 맥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프로토콜, 맥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미디움 액세스 프로토콜 언급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오늘 또 나온 것이 이 맥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맥 하면은 한 이 네 가지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맥은 뭐냐? 이번 맥은 앞에 있던 DAC, DEC하고는 다르게 누가 누군가가 지정을 해요. 누가 하냐? 보안 관리자. 보안 관리에 대한 어소리티를 보안 관리자가 갖고 있어요. 보안 관리자가 그 정보의 리소스에 대해서 카테고리, 범주를 정해주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시큐리티 레벨,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보안 관리자가 딱 정해놓은 거를 해서
규칙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은 이 규칙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했던 DAC하고 맥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얘는 자기가 재량적으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보안 관리자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엄격한 규칙에 기반을 한다. 그래서 rule based로 룰을 정해요. 왠지 느낌이 그냥 좀 뭔가 경직되고 뭔가 엄격한 그런 느낌이 확 들죠. 맥은. 그래서 이 맥은 층에도 나와 있는데 군에서 만들어졌어요. 군에서 1970년도에 정보 시스템이 군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군에서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보안 모델, 접근 통제 모델을 만들라 해서 나온 것이 맥 모델이에요. 70년도에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 적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부터 이제 접근 통제 기법들이 연구가 됐고 그때 나온 가장 엄격한 모델이 맥입니다. 자, 얘의 특징 위에 보면은 시큐리티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큐리티 레이블을 근거로 해서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접근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에 의해서 통제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레이블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레이블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밑에 한 문장이 나와 있죠. 카테고리하고 레벨을 통해서 카테고리와 레벨을 이용을 해서 시큐리티의 레이블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객체에 부여된 보안 수준과 주체의 보안 수준을 비교해서 접근을 통제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 이건 이거예요. 1급 비밀이라고 진행돼 있으면 1급 비밀을 읽도록 허용된 1급 비밀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얘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으면 오브젝트가 있으면 얘를 1급이야 라고 지정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얘는 1급 비밀을 읽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만 1급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좀 잘 와닿지 않았을 텐데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는 이제 보안성이 그래서 뛰어납니다. 아주 엄격한 보안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어떤 통제 규칙을 부여하는데 적합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어떠한 임의적인 재량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에 맞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구현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RBAC이라는 게 있어요. RBAC. RBAC은 롤 베이스드, 그러니까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입니다. 역할. DAC하고 MAC 사이에 RBAC이 위치한 거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 통제예요. 주체의 역할에 기반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롤. 윈도우즈에서 어드민하고 일반 유저하고 다르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이제 롤 베이스드 그룹을 정하는 거예요. 관리자 그룹, 일반 사용자 그룹. 그래서 어떤 계정이 일반 사용자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사용자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관리자의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관리자의 권한을 함께 주는 거예요. 학교 포털 시스템도 교수자의 그룹에 있으면 교수자의 권한이 있는 거고 학생의 권한이 있으면 학교 학생의 권리 또 뭐 교직원의 권리가 있으면 그런 역할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특징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기에 아주 편하다. 예를 들면 이제 병원, 그러면은 이제 의사, 간호사, 또 약사의 역할에 따라서 환자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다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사의 역할, 간호사의 역할, 약사의 역할을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행도
출납 담당, 계정 담당한테 따로 별도의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직책이 변경되게 되면 또 권한 수정도 용이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출납 담당이었는데 계정 담당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역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그 역할에 정의되어 있는 정책이 이제 적용이 되면 접근 통제 권한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직무분리 효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권한, 최소 권한의 이런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백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DAC나 MAC의 양 극단에 있는 사이에서 얘는 좀 효율적인 측면에 있고 직무분리 효과와 최소한의 권한 부여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다단계 보안인데요. 다중보안, 멀티레벨 시큐리티입니다. 멀티레벨 시큐리티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관점을 보는 거예요. 데이터의 민감도, 이제 중요도라고 안 하고 민감도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서 좀 보세요. 데이터의 중요도라고 하지 않고 민감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보안에서 얘기할 때는 sensitivity라고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이거를 민감도라고 번역을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보안에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 sensitivit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ensitivity에 따라서 데이터의 보안 등급을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sensitive한 정보, 뭐 secret, top secret. 우리나라는 뭐 대리,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렇게 하는 거죠. 비밀 등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이 비밀이 노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비밀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게 중요도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도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중요도를 어떤 양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노출됐을 때 어떤 피해, 상당한 피해를 입느냐,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해요. 보통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중요도라고 할 때는 보안에서 중요도라고 할 때는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critical. 예, 심영사 학생, 네, 시 학생 얘기를 했네요. critical. 네. 중요도는 이제 critical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문화하고는 좀 달라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요. 이거는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이 기준을 좀 잘 정해서 이해를 좀 받아주시면 쉽게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밀의 보안 등급에 관여를 하지 않고 얘는 가용성에 영향을 줍니다. 뭔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 정보가 필요할 때 잘 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민감도하고는 비슷해요.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 그러면 critical syste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ritical system은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백업을 만든다든가, redundancy, 이중화 시스템을 구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요. 그거는 이제 critical, 이런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기밀성, confidentiality에 대한 보호를 얘기할 때는 민감도, sensitivity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멀티레벨 시큐리티를 해야 되는가? 다시 얘기하면 왜 데이터의 보안 등급을 나눠야 되는가? 다 중요하면 다 중요하다고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중요, 안 중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민감, 안 민감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두 개 레벨로 나눈 거죠. 그렇죠? 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또는 민감하다, 안 민감. 요거를 좀 더 하면은 아주 민감.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 레벨로 나눠. 왜 이렇게 나누냐는 거죠.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그래서 컴퓨터에다 암호화 다 해놓고 불편하지만 친구들한테 뭐 줄 때마다 복원시켜서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딱 구분을 해서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양은 이쪽으로 할수록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비용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알필요성의 원칙, 직무분리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데이터를 분류를 해주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해주고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당신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료에 대한 이런 다단계 보안 분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구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무실에 불이 막 났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을 갖고 나가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 나가면 안 되니까 조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중요한 자료를 갖고 나가야 되죠. 평상시에 중요한 자료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자료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빨간색은 보이는 것마다 다 갖고 나간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등급을 분류를 해놔야 되겠죠. 액세스 컨트롤 모델에 대해서 이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좀 이제 자료나 시험에서는 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네 가지는 좀 간단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BLP 모델이라고 불리는 벨 라파둘라 사람 이름이에요. 벨 라파둘라 BLP 모델하고 비바 모델 이것도 사람 이름입니다. 클락 윌슨 그리고 뭐 브루 내쉬 모델 또는 차이니즈 월 모델이 하는데 이 네 가지는 특징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먼저 이제 BLP 모델입니다. 벨 라파둘라. 자, 벨 라파둘라 모델은 기밀성 중심의 보안 등급에 따른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액세스 컨트롤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 긴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밀성. 네, 기밀성. 자, 보안 등급이 높으면 낮은 보안 등급을 보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정보 흐름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게 되면 높은 보안 등급에서 낮은 보안 등급으로는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모델을 만든 것이에요. 사실은 밑에 이제 그림을 먼저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면은 상급 보안 계층이 있고 할당제 보안 접근 레벨이 있고 하급 보안 계층이 있어요. 자, 상급 이 중간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중간에 있으면 중간의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높은 보안 등급에 대해서는 읽으면 안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기밀성이 보호되는 거예요. 여기가 탑 시크리트, 내가 시크리트, 밑에가 상급 비밀이다 하면 내가 2급 비밀까지 볼 수 있다라고 지정을 받았으면 2급 비밀하고 상급 비밀은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1급 비밀은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No Read Up, NRU라고 해요. No Read Up.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를 표현하는 키워드여서 얘를 Simple Security Property라고 합니다. DLP 모델의 Simple Security Property는 No Read Up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체도 자신보다 더 높은 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는 없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좀 와닿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알아야 될 특성이 있는데 요거는 no write down이라는 게 있어요. no write down. NWD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start property라고 해요. start property 또는 confinement property라고 해요. confinement property. 그래서 제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어떠한 주체도 자기 자신보다 낮은 등급의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수정을 한다는 것은 뭔가 쓴다는 거거든요. 자, 밑에 그림을 다시 봐요. 나한테 2급 비밀의 등급을 지정을 해놨어요. 나는 2급 비밀의 자격이 있어요. 곧 내가 쓰는 것은 모두 2급 비밀이고요.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으로 인해 대통령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생이 하는 얘기는 그냥 동생이 하는 얘기로서의 또 그냥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밑에다가 어떤 하위 등급의 레벨로 써버리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를 어떤 동생이 하는 얘기 수준으로 쳐버리게 되면 그 권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할당된 부분은 밑에 있는 등급에다가 라이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2급 비밀의 기록을 밑에다 쓰는 순간 이건 2급 비밀이 되는 거거든요. 하위 등급 자료에다가는 쓸 수가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것 자체가 2급 비밀이니까. 근데 상위에다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게 여기는 이제 1급 비밀이 있거든요. 1급 비밀에다가 2급 비밀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1급 비밀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은 기밀성의 관점에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이도 미 국방부에서 만든 모델입니다. 자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보 보호라는 것이 기밀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진 않죠. 기밀성은 있진 않아요. 자, 이번에 이제 비바 모델은 무결성에 대한 무결성. 무결성. 비바 모델은 이제 무결성 중심인데 부적절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 통제예요. 부적절한 변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의 수정을 예방하는 모델입니다. 자, 얘도 밑에 그림부터 봅니다. 자, 무결성 접근 레벨이에요. 무결성 접근 레벨. 어떤 무결성 접근 레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읽기 권한이 있어요. 읽기 권한이. 근데 하급 무결성 레벨의 것은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높은 수준의 무결성 레벨은 읽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no read down이라고 해요. no read down. no read down. 얘는 이제 비바 모델의 simple integrity property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주체도 자신보다 더 낮은 무결성 등급의 객체를 읽을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무결성은 어떤 내용의 변조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한다고 봅시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요새도 그러나요? 뭐 족보 같은 거 이제 구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합니까? 옛날에 이제 IT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시험 때가 되면은 복사 하는 데서 막 팔았거든요. 최근 몇 개년 동안 이 학교에서 나온 시험 문제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 팔고 했는데 요새도 그러나요? 요새는 뭐 주기권 문제도 있고 해서 예전에는 쉽지 않을 텐데. 자, 만데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이거 진짜 이거 자기가 어렵게 구했는데 검증되지는 않지만 이 시험 문제가 확실하대. 검증되지는 않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출처가 어떤 무결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이게 신뢰가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안 가면 그거 보면 안 되겠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볼까요?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일단 보자.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면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처음에 잘못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그거 바꾸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 무결성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좀 무결성 레벨이 좀 낮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의 무결성에 좀 치명적인 오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델이 비바 모델.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스타트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비바 모델에서의 스타트 프로퍼티는 no write up입니다. no write up. 어떠한 주체도 자신보다 더 높은 무결성 등급의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얘는 이제 읽기, 밑에 것을 읽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이고, no write up은 자신보다 더 높은 무결성 등급의 객체를 수정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쉽게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결성 등급보다 높은 것은 내가 건드렸을 때 정보의 오염이 발생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BLP 모델하고 비가 모델은 각각 목적이 달라요. 하나는 기밀성, 하나는 이제 무결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클락 윌슨하고 브로 내쉬 모델이 있는데요. 얘는 앞에 나왔던 BLP 모델하고 비바 모델은 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도 정보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액세스 모델이 필요하게 됐거든요. 액세스 컨트롤 모델이. 군에서 했던 것을 민간 영역에서 하기에는 안 맞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결성에 관련된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클락 윌슨 모델은 무결성의 세 가지 규칙. 첫 번째, 비인가 수정 방지. 허가받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수정은 금지해야 된다. 두 번째, 데이터의 내부와 외부의 일관성의 유지. 세 번째, 허가된 사용자의 부적절한 수정 방지.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규칙을 민간 영역, 상업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사이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로그를 남기고 이 로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모델이 클락 윌슨 모델입니다. 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 이익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모델이 또 필요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브로네쉬 모델 또는 차이니스 월 모델이라고 해요. 얘는 뭐냐면 기밀성을 너무너무 보호를 하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이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해충돌 회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해충돌 회피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회계법인 예를 많이 드는데 큰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회계법인 같은 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감사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A라는 회사가 1이라는 회사의 회계 업무도 봐주고 2라는 회사의 회계 업무도 봐주고 3이라는 회사의 회계 업무도 봐줘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아주 센시티비티한 정보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나름대로 보안 정책, 접근 통제를 통해서 A 회사의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회사 내부에서 정보 관리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 차이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1회사, 2회사, 3회사 간에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모델을 만든 것이 차이니스 모델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서브젝트하고 오브젝트 외에 레이블이라는 개념하고 sanitized information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레이블이 들어간 거는 기밀성,
비밀성에서 우리 앞에서 봤죠. 비밀성에서 레이블을 지정해주고 sanitized. 자, sanitized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위생 처리, 소독, 손소독제에 보면 sanitized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뭔가 정보를 위생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소독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보통 뭐 가명이라든가 뭐 익명 처리하는 것을 sanitized라고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이해 충돌 회피하기 위한 액세스 컨트롤 모델입니다. 1장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뤘는데요. 책에 없었던 내용들이지만 액세스 컨트롤 모델들은 이 네 가지들은 다시 한번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래요.